그리스어 통역관. 나는 셜록 홈즈와 오랫동안 가깝게 사귀었지만 그가 일가 친척이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는 다소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비쳤는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묵함으로 인해 나는 이따금씩 그를 고립된 현상, 마음 없는 두뇌, 지적으로 탁월하긴 하지만 인간적인 동정심이 결여된 존재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을 혐오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모습이 냉정한 성격을 드러냈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비인간적으로 비쳤다. 나는 그가 천의 고아로 자랐다고 믿게끔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저초풍할 일이 생겼다. 홈즈가 형 얘기를 꺼낸 것이다. 어느 여름 저녁 차를 마신 다음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두서없이 산만하게 이어져 골프채에서 황도 경사의 변화 원인을 거쳐 종래는 격세 유전과 유전적 소질의 문제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개인의 특수한 재능에서 어디까지가 물려받은 것이고 또 어디까지가 교육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내가 말했다. 지금까지 자네가 한 얘기를 종합해보면 말일세. 자네의 관찰 능력과 타고난 추리력은 순전히 체계적인 훈련을 쌓은 덕분이겠군. 어느 정도는 그렇지. 홈즈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우리 집은 시골의 지주 집안인데 지주계급이 원래 그렇듯이 대대로 큰 변화가 없는 생활을 영위해왔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소질을 타고난 셈이지. 우리 할머니가 다름 아닌 프랑스의 궁정화가 베르네의 동생이거든. 피 속에 흐르는 예술적 기질은 가장 이상한 형태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네. 하지만 자넨 그런 소질이 유전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왜냐하면 마이크로프트 형은 나보다 훨씬 더 풍부한 소질을 타고났으니까. 그것은 정말이지 빅뉴스였다. 그런데 영국에 그렇게 독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경찰과 일반 대중이 그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나는 홈즈에게 혹시 겸양의 마음 때문에 형이 더 낫다고 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여보게, 나는 여러 가지 덕성 중에서 겸손함을 우위에 놓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네. 논리적인 훈련을 쌓은 사람은 매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관찰해야 하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과대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과는 거리가 먼 행동일세. 그러니 자네는 마이크로프트 형이 나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되네. 자네보다 몇 살 많은데? 7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름이 안 난 거지? 형은 지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다네. 지인들이라면? 예를 들면 디오게네스 클럽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 클럽은 금시초문이었다. 내 표정에 그런 심정이 드러났는지 셜록 홈즈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끄집어냈다. 디오게네스 클럽은 런던에서 가장 기묘한 클럽이고 형은 가장 묘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세. 형은 매일 4시 45분에서 7시 40분까지 그곳에 가 있지. 지금 6시로군. 자네가 이 아름다운 저녁에 잠시 거닐 생각이 있다면 내 기꺼이 자네를 그 희한한 클럽에 희한한 사람에게 안내해 줌세. 5분 뒤 우리는 거리로 나가 리젠트 광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넨 마이크로프트 형이 왜 자신의 능력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지 않는지 궁금할 걸세. 친구가 말했다. 형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 하지만 자네는 형님께서 난 형의 관찰력과 추리력이 나보다 낫다고 말했지. 만약 탐정의 일이라는 게 안락 의자에 앉아 머리를 굴리는 게 전부라면 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사관이 되었을 걸세. 하지만 마이크로프트 형한테는 야심도 의지도 없거든. 형은 구태여 자신의 답이 옳은지 검증하려 들지도 않는다네. 애써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느니 차라리 틀렸다는 얘기를 듣고 말 걸세. 나는 형한테 수차례 문제를 들고 갔는데 형의 설명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하지만 형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따위의 능력이 전혀 없지. 그럼 형은 직업적인 탐정이 아니로군. 물론이지. 내가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일이 형한테는 호사가의 단순한 취미활동뿐이라네. 형은 숫자에 대한 능력이 탁월해서 지금 정부의 여러 부처의 회계 장부를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다네. 펠메가에 살고 있고 매일 아침 모퉁이 하나를 돌아서 화이트홀로 출근했다가 저녁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네. 1년 내내 운동이라곤 전혀 안 하고 아무데도 안 가고 그저 하숙집 맞은편에 있는 디오게네스 클럽에 출입할 뿐일세. 그런 클럽은 처음 들어보는군. 그럴 걸세. 런던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수줍음 때문에 또는 인간에 대한 혐오 때문에 타인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방금 나온 신문이나 잡지를 들추는 것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디오게네스 클럽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위해 발족된 모임이지. 그래서 지금 거기엔 사교성 없기로는 런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그곳 회원들은 서로에게 절대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네. 거기에선 내빈실만 빼고 일체의 대화가 금지되어 있지. 이 규정을 3번 이상 어기면 제명될 수도 있어. 우리 형은 그 클럽의 발기인 중 하나인데 사실 나도 거기 가면 마음이 아주 편해진다네.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가를 거쳐 펠메가에 도착했다. 셜록 홈즈는 칼튼 클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내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다음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문을 통해 크고 호사스러운 방의 내부가 들여다 보였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외따로 앉아 신문을 들추고 있었다. 홈즈는 나를 펠메가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작은 방에 데려다 놓고 잠시 후 형으로 짐작되는 사람과 함께 나타났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셜록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다. 살이 찐 데다가 얼굴도 큼직했지만 표정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데가 있었다. 옅은 회색의 물기 어린 두 눈에는 항상 꿈꾸는 듯 내향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은 셜록 홈즈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표정이었다. 반갑소. 그는 물개의 앞다리처럼 크고 두툼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선생이 아우의 역사 기록자 역할을 하고 나서부터 어디 가나 아우 얘기를 듣게 되었소이다. 그런데 셜록, 난 지난주에 네가 그 영주관 사건에 대해 상담하러 달려올 줄 알았다. 그 사건이 너한테는 좀 벅찰 거라고 생각했지. 하하, 아니, 난 해결했는데. 내 친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물론 범인은 애덤스다. 그래, 애덤스였어. 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지. 두 형제는 클럽의 네다지 창 앞에 앉아 있었다. 인류에 관해 연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안성맞춤이지. 마이크로프트는 말했다. 저 멋진 전형들을 보라고. 예를 들면 이쪽으로 오는 저 두 사내를 좀 봐라. 당구 기록 계산원하고 그 옆에 사람 말이지. 맞았다. 그런데 넌 그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두 사내는 창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둘 중에서 당구와 관계 있음직해 보이는 것은 한 사람의 조끼 주머니에 그려진 분필 자국뿐이었다. 다른 사람은 작달막하고 얼굴이 검게 탄 사내였는데 모자를 제껴 쓰고 꾸러미 몇 개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 군인 출신이군. 셜록이 말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제대했다. 형이 말했다. 인도에서 복무했군. 하사관 출신이지. 포병이었을 것 같아. 셜록이 말했다. 그런데 호라비로구나. 하지만 애가 하나 있어. 아우야, 애가 아니라 애들이다, 애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하. 아니, 이거 너무들 하시는군요. 저런 동작과 딱딱한 표정, 햇볕에 그을은 피부를 보고 저 사람이 군인 출신이고 계급은 사병 이상이었으며
또 인도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는 건 쉬운 일일세. 홈즈는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도 군화를 신고 있는 걸 보면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분명하오. 마이크로프트가 말했다. 걸음걸이를 보면 기병대 출신은 아닌 것 같아. 이마 한쪽이 하얀 걸 보니 전에 군모를 비껴 쓰고 다녔던 게 분명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체격을 보면 공병대였을 리는 없고 포병 출신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게 분명하오. 손수 장을 본 걸 보면 아내가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소. 보시다시피 어린이 용품을 샀소. 딸랑이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게 분명하오. 아내가 해산하다 죽은 모양이요. 그림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 걸 보면 돌봐야 할 아이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소. 형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홈즈의 말뜻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홈즈는 나를 흘끗 쳐다보고 씩 웃었다. 마이크로프트는 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담뱃갑을 꺼내 힘껏 냄새 맡고 위도 앞섭에 떨어진 담뱃가루를 큼직한 붉은 비단 손수건으로 털어냈다. 셜록, 그런데 말이다. 형은 말했다. 네 취향에 꼭 맞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지. 그런데 나한테는 그 사건을 완전한 형태로 해결할 의지가 없거든. 물론 그게 아주 즐거운 사색의 주제가 되긴 했다만 혹시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형, 물론 나야 좋지. 마이크로프트는 수첩 한 장을 찢어내 뭐라고 끼적거리더니 급사를 불러 건네주었다. 멜라스 씨한테 좀 건너오시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위층 사람인데 나랑 안면이 좀 있지. 그래서 곤란한 일이 생기자 나한테 달려온 거다. 내가 알기로 멜라스 씨는 그리스인이고 외국어에 능통하단다. 법정에서 통역을 하면서 노썸버랜드가의 호텔에 체류하는 부유한 동양인들의 안내인 노릇을 하는 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 그 사람이 겪은 기이한 경험은 본인한테 직접 듣는 게 나을 게다. 잠시 후 키가 작고 뚱뚱한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황갈색 피부에 까만 머리가 남방계라는 것을 한눈에 알게 해주었지만 말투는 교육받은 영국인의 것이었다. 그는 셜록 홈즈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유명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의 검은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경찰에선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한탄조로 말했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지만 나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그 가엾은 사내가 어찌 됐는지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멜라스 씨는 말했다. 그게 이틀 전이었으니까 사건이 일어난 건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웃한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나는 통역관입니다. 거의 모든 언어를 다 통역하지요. 하지만 원래 그리스 태생인데다 이름도 그리스식이라 주로 그리스어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 나는 오랫동안 런던에서 최고의 그리스어 통역관으로 일해왔고 호텔 업계에서도 많이 알아주는 편입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이나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행자들이 야심한 시간에 내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내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밤에 레티머 씨라는 멋쟁이 청년이 하숙집으로 찾아와 밖에 마차를 대기시켜 놨으니 가자고 했을 때 예사롭게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그리스 친구가 사업차 런던에 왔는데 영어를 전혀 못해서 통역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 집이 켄싱턴이라 좀 멀다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듯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를 영업용 마차 속으로 밀어넣었지요. 난 영업용 마차라고 했는데 곧 그게 자가용 마차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흉물인 영업용 사륜마차에 비하면 내부가 훨씬 넓었고 설비도 좀 낡기는 했지만 아주 호화로웠으니까요. 레티머 씨는 맞은편에 앉았고 마차는 체링크로스를 지나 셰프츠 베리가로 올라갔습니다.
마차가 옥스퍼드가로 접어들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서 켄싱턴으로 간다면서 왜 이렇게 돌아갔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그는 주머니에서 납을 채운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꺼내더니 무게와 강도를 시험하는 것처럼 몇 차례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그걸 옆자리에 내려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마차의 양쪽 창문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창문에 종이를 발라놔서 밖을 내다볼 수 없게 해놓았더군요. 멜라스 씨, 밖을 못 보게 해서 미안하오. 청년은 말했지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한테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소이다. 당신이 나중에 거기로 찾아온다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말이오.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어깨가 떡 벌어진 게 힘께나 쓸 것 같아서 그 몽둥이가 없다 해도 내가 덤벼봤자 승산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레티머 씨,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당신은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하오. 이게 좀 지나친 행동이라는 건 인정하오. 청년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해드리겠소. 그런데 멜라스 씨, 이거 하나는 명심하시오. 당신이 오늘 밤에 소리를 지르거나 섣부른 행동을 하면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될 거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기억해 두시오. 당신이 이 마차에 타고 있건 내 집에 와 있건 간에 당신은 내 소나기에 들어있는 거요. 아시겠소? 청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를 악물고 말하는 걸 보니 섬뜩했습니다. 나는 묵묵히 앉아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납치해 가는 이유가 대간절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든 간에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했지요. 우리는 거의 2시간을 달렸지만 어디로 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차가 덜컹거리면 돌로 포장한 길을 가나보다 했고 조용히 부드럽게 달리면 아스팔트 길을 가나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차 소리를 빼면 행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죠. 창문에는 불투명한 종이를 발라놓았고 앞쪽의 유리에는 푸른 커튼을 쳐놓았습니다. 펠메가를 떠난 게 7시 15분이었는데 마차가 겨우 멈췄을 때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더군요. 청년이 창문을 내리자 나지막한 아치형 현관 위에 등불이 켜져 있는 게 언뜻 보였습니다. 나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는 동안 양옆에 잔디밭과 숲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이 그 집 정원이었는지 아니면 시골 풍경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색깔 있는 가스등을 켜놓았는데 그나마 불꽃을 줄여놓아서 홀이 꽤 넓다는 것과 그림이 몇 점 걸려있다는 정도밖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보였지요. 그는 키가 작고 어깨가 둥글고 비열하게 생긴 중년 사내였습니다. 이쪽을 쳐다볼 때 불빛이 반사되는 걸 보고 나는 그가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헤럴드, 멜라스 씨인가? 중년 사내가 물었습니다. 예. 잘했구먼. 멜라스 씨, 뭐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염려 마시오. 하지만 통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렀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섭섭지 않게 해주리다. 하지만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소. 사내는 신경질적인 웃음을 섞어서 말했는데 나한테는 그게 몹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물었지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리스 신사한테 몇 가지 물어봐 주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만 옮겨야지 쓸데없이 다른 말을 시켰다가는. 사내는 여기서 다시 신경질적으로 킬킬거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요. 사내는 말하면서 어느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사치스럽게 꾸며진 듯한 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명이라곤 불꽃을 줄여놓은 등잔불 달랑 하나였죠. 등잔불 밑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중년의 사내가 거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청년은 방을 나갔지만 곧 헐렁한 가운 같은 걸 걸친 신사를 데리고 다른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사는 걸음이 몹시 느렸는데 희미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을 때 나는 대경실색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데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습니다. 하지만 퀭한 눈에는 광채가 있어서 강한 정신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기괴하게 얼굴에 십자로 붙어있는 반창고였습니다. 그의 입도 커다란 반창고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헤럴드, 석판은 가져왔니? 중년의 사내가 소리쳤고 이상한 신사는 의자 위로 쓰러지다시피 털썩 주저앉았죠. 팔은 풀어줬지? 자, 그럼 연필을 갖다 줘라. 멜라스 씨, 이제부터 당신이 질문을 하면 저 사람이 대답을 석판에 쓸 거요. 먼저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됐는지부터 물어봐 주시오. 그 신사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아니... 그는 석판 위에 그리스어로 썼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나? 나는 폭군의 요구에 따라 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아는 그리스인의 사제의 집전으로 결혼식을 올릴 것. 사내는 섬뜩하게 킬킬 거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보지. 나는 아무래도 좋다. 반은 말로, 반은 글로 쓰는 이상한 문답은 이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인 신사에게 다 포기하고 서류에 서명할 생각이 없는지 재차 묻고 또 물어야 했죠. 하지만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질문 맨 끝에 짧은 문장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영국인이 눈치챌지도 몰라서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덧붙였는데 두 사람은 내가 위험한 게임을 하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됐지요. 그렇게 고집부려 봤자 너만 손해다. 당신 누구요?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난 이곳 사람이 아니요. 네 손으로 무덤을 파는구나.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소? 난 관심 없다. 3주. 재산은 절대로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 거다. 어쩌다 그 지경이 됐소. 악당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거다. 저들은 나를 굶기고 있소. 서명하면 풀어주마. 이 집의 위치는? 죽어도 그럴 순 없다. 모르오. 그건 여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당신 이름은? 그 애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해라. 크라티데스. 서명하면 만나게 해주지. 어디서 왔소? 그럼 만나지 않겠다. 아테네. 홈즈 선생, 시간이 5분만 더 있었어도 나는 그들의 코앞에서 자초지종을 다 캐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으면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냈을 바로 그 순간에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왔지요. 키가 크고 우아한 검은머리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하얀 가운 비슷한 걸 입고 있었지요. 그녀는 외국인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습니다. 헤럴드, 더 이상 혼자 못 있겠어요. 2층에서 혼자 있으려니 너무 맙소사, 파울. 마지막 말은 그리스어였고 바로 그 순간 그리스 신사는 안간힘을 다해 입에서 반창고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소피, 소피 라고 외치며 달려가 여자를 억세게 포옹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포옹은 극히 짧았습니다. 청년은 여자를 떼어내 밖으로 밀어냈고 중년의 사내는 말라 비틀어진 포로를 쉽사리 제 앞에서 다른 문으로 질질 끌고 나갔으니까요. 순식간에 방에 혼자 남은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집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다행히 걸음을 떼기 전에 중년의 사내가 문 앞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멜라스 씨, 이제 됐소. 사내는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지극히 사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소.
협상을 맨 처음 시작했던 그리스 친구가 제 나라로 돌아가지만 않았어도 굳이 당신한테 폐를 끼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 친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소.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금화로 5파운드를 지불하겠소. 그는 내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사례가 될 거요.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시오. 그는 내 가슴을 툭툭 치며 킬킬거렸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이 일을 발설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그 비열한 얼굴의 사내가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웠는지는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가 불빛 아래 왔을 때 나는 그의 모습을 한층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지요. 사내의 야윈 얼굴은 누렇게 떴고 뾰족한 턱수염은 가늘고 푸석해 보였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에 얼굴을 쑥 내밀고 있었는데 입술과 눈꺼풀은 무도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실룩거렸습니다. 나는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의 야릇한 웃음소리가 어떤 신경질환의 증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냉혹하게 빛나는 청회색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잔인함이 깃들여 있었죠. 당신이 이 일을 발설하면 그 길로 우리 귀에 들어올 거예요. 사내는 말했지요. 우리한테는 나름대로 정보통이 있으니 말이요. 밖에 마차가 대기하고 있어. 우리 친구가 당신을 바래다 줄 거예요. 나는 다시 홀을 지나 마차에 탔고 다시 나무와 정원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티머 씨는 내 뒤를 바짝 따라와 말 한마디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문을 올리고 묵묵히 끝없는 길을 달렸지요. 마차가 멈춘 것은 자정이 좀 넘어서였습니다. 멜라스 씨, 여기서 내리시오. 청년은 말했습니다. 댁에서 좀 먼 데라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행여 마차를 따라오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아시오. 청년은 말하면서 마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뛰어내리자마자 마부는 말을 채찍질했고 마차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나는 흰수로 뒤덮인 공유지 비슷한 데 서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시커먼 가시금작화 덤불이 깔려 있었지요. 멀리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게 보였는데 2층 창문에서 간간히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을 보니 철도에 붉은 신호등이 보였지요. 나를 태웠던 마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체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그는 기차역에서 일하는 짐꾼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오? 완즈워스 공유지입니다. 지금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겠소? 클래펌 역으로 1.5km 정도 가면 빅토리아행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을 겁니다. 홈즈 선생, 내 모험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 말고는 그 집의 위치나 그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힘 닿는 대로 그 불운한 그리스인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마이크로프트 홈즈 씨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그 다음에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기이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셜록은 형을 쳐다보고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마이크로프트는 작은 탁자 위에서 데일리 뉴스를 집어들었다. 이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는데 연락이 없구나. 그리스 대사관엔 연락해봤지. 아무것도 모르더라. 아테네 경찰 본부에도 전보를 치고. 마이크로프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집안의 에너지는 전부 셜록한테 가있다오. 그래, 네가 꼭 이 사건을 맡아서 조사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알려다오. 알았어. 내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다. 형한테 꼭 알려줄게. 멜라스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멜라스 씨, 저라면 각별히 몸조심을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 광고를 보면 멜라스 씨가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 알 테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홈즈는 전신국에 들러서 전보를 몇 통 쳤다. 왓슨, 오늘 저녁 때 우린 대어를 낚은 거야. 나는 형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사건 몇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의뢰받았지.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독특한 데가 있네. 어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나? 이만큼 알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이 될 거야. 자네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봤겠지? 응, 대충은. 자넨 어떻게 생각했나? 내가 보기엔 분명히 그리스 아가씨가 해럴드 레티머라는 영국 청년한테 납치된 것 같아. 어디서? 글쎄, 아테네가 아닐까? 셜록 홈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청년은 그리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네. 그런데 아가씨는 영어를 꽤 잘하거든. 따라서 아가씨는 영국에서 상당 기간 체류했지만 청년은 그리스에 가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하네. 그렇다면 여자가 영국을 방문했다가 그 해럴드라는 청년을 만나 꼬드김에 빠졌다고 추측할 수 있겠군.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그리고 그 오빠는 동생을 말리려고 그리스에 달려왔을 거야. 그런데 잘못해서 그 청년과 중늙은이가 쳐놓은 그물에 걸렸겠지. 두 영국인은 오빠를 붙잡아 놓고 동생의 재산을 자기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어. 물론 이 경우에 동생의 재산은 오빠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겠지. 하지만 오빠는 거절했어. 그러자 그와 협상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했고 멜라스 씨가 걸려든 걸세. 그 전에는 물론 다른 통역관을 썼겠지. 여자는 오빠가 왔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때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어. 왓슨, 정말 훌륭하이. 홈즈가 소리쳤다. 자네 얘기가 거의 사실에 근접한 것 같군. 펜은 우리 손에 다 들어왔고 저쪽에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일만 없으면 되네. 저들이 시간을 좀 준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집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지? 만약에 우리의 추측이 옳고 그 여성의 이름이 소피크라티데스가 맞다면 그녀를 추측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걸세. 사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지. 왜냐하면 런던에서 그 오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의문의 청년이 여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한참 된 게 분명하네. 그리스에 있는 오빠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간을 따져보면 적어도 몇 주는 됐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 계속 같은 곳에 살았다면 마이크로프트 형이 낸 광고에 어떤 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크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베이커가의 집에 도착했다. 홈즈가 앞장서 계단을 올라가 방문을 열더니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의 어깨 너머로 방을 들여다보고 나 역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프트가 안락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들어와, 셜록. 들어오시오, 박사. 그는 우리의 놀란 얼굴을 보고 빙긋이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한테 이런 에너지가 있을 줄은 몰랐겠지, 셜록. 하지만 이 사건에는 유난히 마음이 끌린단 말이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일은 마차를 타고 왔지. 뭐 새로운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광고를 보고 누가 답신을 보냈지. 아. 응, 네가 떠난 뒤 몇 분 만에 도착했다. 내용은?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편지 한 장을 꺼냈다. 바로 이거다. 몸이 약한 중년 남자가 미왕색의 최고급 종이에 J펜으로 쓴 거지. 오늘자 신문 광고를 보았습니다. 저는 문제의 그 여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찾으시면 그 여성의 마음 아픈 사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은 현재 베케넘의 머티스 저택에 있습니다. 제2 데븐포트 드림. 이 사람은 로어 브릭스턴에 살고 있어.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말했다. 셜록, 당장 거기로 달려가서 자세한 사연을 들어볼까? 형, 지금은 동생의 사연보다는 오빠의 생명이 더 급해. 내 생각엔 런던 경찰청에 가서 그렉슨 경위를 만난 다음에 곧장 베케넘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이니 한시가 급해.
멜라스 씨를 데리고 가는 게 어떨까? 나는 의견을 내놓았다. 통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일세. 셜록 홈즈가 말했다. 사안을 보내서 사륜마차를 불러야겠어. 마차가 오는 대로 곧 출발하지. 그는 말하면서 서랍을 열고 권총을 꺼내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다. 내가 쳐다보자 홈즈는 말했다. 그래, 이제까지 들은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아주 위험한 패거리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아. 펠메가에 도착하니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멜라스 씨는 하숙집에 없었다. 한 신사가 그를 부르러 왔다는 것이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마이크로포트 홈즈가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문을 열어준 여인이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그 신사와 같이 마차를 타고 가셨다는 것뿐이지요. 그 신사가 이름을 밝히던가요? 아니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가무잡잡한 청년 아니었소. 아니에요. 키가 작고 안경 끼고 얼굴이 홀쭉한 신사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았지요. 말하면서 계속 웃었으니까요. 가자고. 셜록 홈즈가 불쑥 소리쳤다. 일이 점점 심각해지는군. 런던 경찰청으로 가는 동안 그가 말했다. 그자들이 다시 멜라스 씨를 붙들어 갔어. 그는 담력이라곤 약에 쓸래야 없는 사람이고 그자들도 간밤의 경험으로 그걸 잘 알고 있지. 멜라스 씨는 그 악당을 보자 완전히 얼었을 거야. 그자들은 분명히 통역할 사람이 필요했겠지만 그를 이용한 다음에는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하겠지. 우린 기차를 타면 마차와 비슷하거나 더 빨리 베케넘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런던 경찰청에 가서 수색 영장을 받고 그렉슨 경위를 데리고 나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다. 런던 다리에 도착한 것은 9시 45분이었고 베케넘 역에 내린 것은 10시 반이었다. 우리는 800m쯤 달려 머틀스 저택에 도착했다. 그것은 도로에서 약간 들어간 곳에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크고 어두운 집이었다. 우리는 집 앞에서 마차를 보냈고 진입로를 걸어 올라갔다. 불 켜진 창문이 하나도 없소이다. 경위가 말했다. 꼭 빈집 같군. 새는 날아가고 둥지는 비었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짐을 잔뜩 실은 마차가 좀 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위는 껄껄 웃었다. 난 정문의 불빛으로 바퀴 자국을 보았소. 하지만 짐을 싣고 나간 흔적은 어디 있소? 당신도 아마 똑같은 바퀴 자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것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바퀴 자국이 훨씬 깊이 팼어요. 그러니 마차에 짐을 꽤 많이 실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선 선생의 생각이 좀 앞섰구려. 경위는 어깨를 들썩하며 말했다. 이건 억지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요.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으면 한번 해보는 수밖에. 그렉스는 노커로 문을 쾅쾅 두드리고 초인종 줄을 잡아당겼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홈즈는 살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 말했다.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홈즈 선생이 우리 편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소. 경위는 내 친구가 안쪽의 걸쇠를 교묘하게 밀어낸 솜씨를 보고 한마디 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지금은 무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소. 우리는 차례로 커다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멜라스 씨가 말했던 그 방이 분명했다. 경위가 각등에 불을 밝히자 통역관이 말한 대로 2개의 문, 커튼, 등잔, 일본 갑옷 한 벌이 불빛에 드러났다. 탁자 위에는 잔 2개, 빈 브랜디병, 먹다 남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지? 갑자기 홈즈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꼼짝 않고 서서 귀 기울였다.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머리 위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홈즈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홀로 나가자 무시무시한 신음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다. 홈즈는 계단에 뛰어 올라갔고
글렉슨 경위와 내가 그 뒤를 바짝 따라갔다. 홈즈의 형 마이크로프트는 육중한 체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재빨리 따라왔다. 2층으로 올라가자 3개의 방문이 나왔는데 불길한 소리는 가운데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분명치 않은 웅얼거림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날카로운 신음소리로 높아지곤 했다. 방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다. 홈즈는 방문을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곧 목덜미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숯불이요. 그는 외쳤다. 잠깐 기다려요. 곧 맑아질 테니. 방 안을 들여다보니 불 꺼진 방 한가운데 작은 노쇠 산바리가 하나 놓여있고 그 속에서 푸른 불꽃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숯불은 괴이한 반원형의 빛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너머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사람 그림자 둘이 벽 앞에 쪼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문을 통해 끔찍한 독가스가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저마다 숨이 막히는 듯 기침을 터뜨렸다. 홈즈는 계단 앞으로 달려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젖히고 노쇠 산바리를 정원으로 던져버렸다. 1분 뒤에 들어갑시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방을 뛰쳐나왔다. 초가 어디 있지? 저런 공기 속에서 성냥불을 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방문에서 불을 밝혀줘.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꺼내올 테니까. 우리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두 사람 다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새파란 입술에 얼굴은 퉁퉁 붓고 두 눈이 튀어나와 있었다. 정말이지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 일그러져 있어서 검은 턱수염과 퉁퉁한 몸이 아니었다면 그중 한 사람이 겨우 몇 시간 전에 디오게네스 클럽에서 만났던 그리스어 통역관이라는 걸 못 알아볼 뻔했다. 그는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고 한쪽 눈두덩에는 세게 얻어맞은 자국이 있었다. 옆 사람은 비슷하게 결박당했는데 키는 컸지만 무섭게 말랐고 얼굴에는 반창고를 이리저리 붙여놓아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가 그를 바닥에 눕혔을 때 그는 신음소리를 그쳤다. 나는 그의 모습을 일별하고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구조의 손길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멜라스 씨는 숨이 붙어 있었고 암모니아와 브랜디의 도움으로 1시간이 못 돼서 깨어났다. 나는 그가 눈을 뜨는 것을 만족스러운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내가 그를 생사가 엇갈리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끌어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멜라스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간단했고 우리의 추리를 확증해주지 못했다. 그를 찾아온 손님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소매에서 호신용 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 당장 죽일 것처럼 위협해서 두 번째로 납치해갔다. 사실 불운한 통역관은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그 악당 얘기만 나오면 손을 떨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곤 했다. 그는 마차편으로 백해넘으로 끌려가서 다시 통역관 노릇을 했는데 이번 만남은 지난번보다 훨씬 극적이었다. 두 영국인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고 그리스인 포로를 위협했다. 그러나 어떤 협박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포로를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 그리고 신문 광고를 보고 멜라스가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알아차린 듯 온갖 욕설을 퍼붓더니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를 단번에 기절시켰다. 멜라스는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깨어나 보니 우리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것이 그리스어 통역관이 겪은 기이한 사건인데 그 전말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신사를 통해 불운한 처녀가 부유한 그리스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영국에 왔다가 헤럴드 레티머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레티머는 처녀를 꼬드겨 같이 살자고까지 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아테네의 오빠한테 연락했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오빠는 영국에 오자마자 레티머와 윌슨 캠프라는 흉악한 짝패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두 사람은 처녀의 오빠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무력한 신세라는 걸 알고 그를 감금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굶기면서 온누이의 재산을 양도하는 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그리스 신사를 집안에 가둬놓았고 동생이 오빠를 보더라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놓았다. 그러나 통역관이 왔던 그날 처녀는 오빠를 처음 보았지만 여자다운 직감으로
반창고를 붙여놓은 얼굴을 즉각 알아보았다. 그러나 가엾은 처녀 또한 포로에 불과했고 그 집에는 마부 노릇을 하는 사내와 그 아내뿐이었는데 이들 부부 또한 두 악당의 끈앞풀에 지나지 않았다. 두 악당은 자신들의 비밀이 새나갔고 포로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몇 시간 만에 처녀를 데리고 셋집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에게 반항한 사내와 비밀을 누설한 사내에게 안갚음을 하는 걸 잊지 않았다. 몇 달 뒤 부다페스트에서 묘한 신문기사 스크랩이 날아왔다. 그것은 두 영국인이 한 여성과 함께 여행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두 영국인은 모두 칼에 찔린 채로 발견되었는데 헝가리 경찰은 이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홈즈의 생각은 좀 다른데 그는 아직도 그 그리스 처녀를 만나면 오누이의 원수를 어떻게 갚았는지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